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이솝의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 들었던 이솝우화는 아동용 버전이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개작된 부분이 있었지만 원본 이솝우화에서는 사회적 비판과 유머, 그리고 재치, 말장난 등 꽤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시대에 걸쳐 수집하고 계속 이어진 이솝우화 전집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기에 인생을 살면서 겪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답이 되어주는 지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들이 짧지만 굉장히 많기에 여러 편에 걸쳐 낭독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솝,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 배부른 늑대와 양. 배부르게 잔뜩 먹은 늑대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을 보았다. 양이 겁에 질려 쓰러져 있다는 걸 알아챈 늑대는 가까이 다가가서 달래주었다. 그리고 만일 양이 세 가지 진실을 말한다면 잡아먹지 않고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은 다시는 늑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첫 번째 진실을 말했다. 혹은 늑대가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악한 늑대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우리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늑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늑대는 양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인정하고 그냥 놓아주었다. 태양과 개구리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도 축하연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개구리들만이 그 즐거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마리의 개구리가 그들을 향해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외쳐댔다. 멍청한 녀석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이 그리 즐겁다는 거냐? 태양이 모든 늪지대를 메마르게 하고 있잖아. 만일 태양이 자신과 비슷한 아내와 자식을 갖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상상을 좀 해보라고. 독수리와 쇳덩구리. 한 번은 독수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토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쇳덩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토끼는 쇳덩구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쇳덩구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토끼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는 쇳덩구리의 간청은 들은 척하지도 않고 그의 눈앞에서 토끼를 잡아 먹어버렸다. 그때부터 쇳덩구리는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쇳덩구리는 기어이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깨뜨렸다. 제우스를 숭배하던 독수리는 제우스를 찾아가 마음 놓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쇳덩구리가 아니었다. 쇳덩구리는 쇳덩을 굴려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다 쇳덩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쇳덩을 털어냈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들은 쇳덩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한다. 활 쏘는 사람과 사자.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다른 짐승들은 모두 도망을 쳤는데 사자 혼자 그와 싸우려고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그가 쏜 화살에 맞고 말았다. 활 쏘는 사람이 말했다. 이게 내가 보내는 전령이다. 이 다음에는
내가 직접 너를 상대해주마. 상처를 입은 사자는 도망을 쳤다. 여우가 사자에게 용기를 내어 다시 싸우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자가 말했다. 웃기지 마. 전력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이 직접 덤비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독수리와 여우. 친구 사이가 된 독수리와 여우는 서로 가까운 곳에 이웃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었다. 여우는 바로 그 나무 밑에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굴을 팠다. 여우 새끼들이 바로 독수리 발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여우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사이 역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독수리는 덤불 속을 뒤져 여우 새끼들을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실컷 먹여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미칠 듯이 괴로워했다. 땅에서 사는 짐승인 여우가 날개 달린 새를 쫓아가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독수리를 저주하면서 무력감에 사로잡힌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을 덮쳐 불붙은 염소의 내장을 낚아채 자기 둥지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염소 내장에 붙어있던 불씨가 독수리 둥지 속에 지푸라기에 옮겨 붙고 말았다. 독수리 새끼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여우가 얼른 달려와 독수리의 눈앞에서 그 새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버렸다. 집 족제비와 줄칼. 집 족제비 한 마리가 대장간의 작업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견한 줄칼을 핥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줄칼을 핥아댔으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론 혓바닥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하지만 집 족제비는 그 쇳조각에서 무엇인가를 핥아냈다고 상상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 족제비의 혓바닥은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 공작새와 학. 공작새가 학의 털을 보고 놀렸다. 나는 금색과 보라색의 털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 날개 색깔은 왜 그 모양이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별과 함께 노래할 수 있으며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암탉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수탉처럼 암컷 위에나 겨우 올라탈 수 있을 뿐이잖아. 매미와 여우. 매미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매미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여우는 매미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내려와서 함께 놀자고 하였다. 여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꼬셨다. 여우를 의심한 매미는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매미가 떨어지는 줄로 안 여우는 단숨에 달려들었다. 매미가 말했다. 내가 만약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의 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아들과 사자 그림. 옛날에 겁이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모험심이 강한 아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었다. 어느 날 노인은 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 꿈처럼 아들이 죽지 않을까 겁이 난 노인은 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 아들을 가두어 놓았다.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방에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그려놓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자 그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동물 그림을 가지고는 아들의 지루함을 달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은 그림을 들여보다가 사자 그림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망할 놈의 사자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꿈을 잘못 꾸셔서 내가 여자처럼 이런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자의 눈을 때리려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때 손톱 밑에 부서진 작은 조각이 하나 박혔는데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다. 이 조각 때문에 손이 심하게 굼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고 상처가 많이 부어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다. 아무리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꿈에서 본 대로 사자 때문에 죽게 되었다. 어린 도둑과 어머니.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재판관에게 어머니의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그는 어머니의 귓불을 이로 물어 뜯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꾸짖었다. 이미 저지른 죄로도 성이 안 차서 자기 어머니를 해치다니. 아들이 대꾸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 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했다.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게 어때?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실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귀에게서 벗겨낸 가죽까지도 그 위에 얹었다.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제 된통 당하게 되었군. 당나귀의 그 가벼운 짐을 나눠지고 가기를 싫어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게 생겼으니 말이야. 게다가 그 녀석의 가죽까지. 갈대와 올리브나무.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서로 자신이 더 질기고 단단하고 부드럽다고 언쟁을 벌였다. 올리브나무는 갈대를 보고 어떤 바람이 불든 항상 맥없이 살랑거린다며 놀려댔다. 갈대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고 몸을 구부리면서 손쉽게 폭풍을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바람에 강력히 저항하던 올리브나무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말았다. 갈까마귀와 비둘기들. 비둘기 사육장 안에 살찐 비둘기들을 보관한 갈까마귀가 자신의 깃털을 하얗게 물들이고 비둘기의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무리 속에 합류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비둘기들은 갈까마귀를 자신들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무리 속에 끼어든 것을 묵인해 주었다. 그러나 한순간 그 갈까마귀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커다랗게 우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낯설고 이상한 소리를 들은 비둘기들은 그 갈까마귀를 쫓아냈다. 따라서 풍족한 비둘기의 음식에 아무리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갈까마귀의 무리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갈까마귀들은 그의 깃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를 쫓아내버리고 자신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쪽의 음식을 모두 원하던 그 갈까마귀는 이제는 어느 쪽의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가 고기를 한 조각 훔쳐가지고 날아올라 고기를 문 채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보고 고기 조각을 빼앗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다. 모든 새들 가운데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군요. 우아한 몸매는 위엄에 넘쳐나고 윤기가 차르르 도네요. 당신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외모를 지니셨어요. 목소리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분명 왕이 되실 겁니다. 자기 목소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까마귀는 고기를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울어 보였다. 여우는 얼른 앞쪽으로 달려가서 고기를 낚아채고 이렇게 말했다. 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판단력만 갖추었다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잠 주무세요.